안녕하세요. 근사한 남편을 둔 30대 후반 아내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마치 무한한 사계절의 반복 같아요. 인생의 매해가 같지 않듯 그 사계절 또한 잎이 푸르른 여름이 길 수도 메마르고 삭막한 겨울이 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내면의 추나추동을 어떻게 버티고 이겨낼지는 자신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저는 연애 시절까지 도합 17년의 시간 동안 남편이 지나온 사계절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어요. 봄꽃처럼 봉우리를 틔운 남편의 젊음은 여름의 햇볕처럼 뜨거운 열정이 됐고, 가을철 추수하듯 열정의 결실을 수확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식량 삼아 남편은 혹독하고 긴 겨울을 인내하고 견뎌냈죠. 저는 그런 남편의 이야기를 널리 자랑해보고자 난생 처음으로 사연 신청을 위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유명한 미대를 나왔어요. 저는 그 대학의 다른 과 학생이었는데 3살 많은 남편과는 교양 수업 조별 과제를 하게 되며 인연을 맺게 되었죠. 남편은 사력 있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린 그림을 보면 그런 남편의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 같아 저는 남편의 그림이 참 좋았습니다. 비록 저는 그림의 글자도 모르는 예술 문외한이었지만은요. 가난한 자취생이었던 남편은 입시학원 강사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어요. 회사원인 아빠와 주부인 엄마를 둔 평범한 집 딸이었던 저는 그런 남편을 도와주고 싶어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내기도 하고 반찬을 사서 남편 자취방 냉장고에 몰래 채워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고마워하면서도 내심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미안하기 뭘 미안해. 나중에 자기 화가로 성공하면 그때 나한테 다 갚아. 알았지? 저는 진심으로 남편을 응원하고 믿어주었어요. 남편은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재능 있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언제 한 번은 남편이 제게 가족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 내가 농사일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말했었지? 원래 우리 집이 풍족하진 않아도 어렵게 살진 않았는데 나 입시학원 보내고 대학 등록금 대준다고 부모님이 소도 팔고 논도 팔고 하셨어. 자식이 가고 싶다는 길 돈 때문에 막기 싫으시다고. 내 남동생은 어차피 자기는 공부에 뜻이 없었다고 하면서 고향 근처 도시에 있는 공장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는데 그중 일부를 계속 집에 생활비로 보태고 있어. 한창 놀고 싶을 나이일 텐데 괜히 나 때문에 집 가세가 기울어서 힘들게 번 돈 온전히 혼자 쓰지도 못하고 말이야. 난 꼭 성공할 거야. 날 이렇게 믿어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비록 지금은 내가 해수 너한테 신세지고 있지만 네 말처럼 나중에 꼭 보답할게. 나 믿어줘서 고마워. 남편은 묵묵히 노력하면서도 힘들다는 내색 한번 비추지 않았고 가난하지만 비굴하지도 또 그렇다고 자존심을 세우기에 급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듬직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옆에서 남편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싶었죠. 저보다 먼저 대학을 졸업한 남편은 몇 번 대학 동기 혹은 선후배들과 돈을 모아 전시회를 열긴 했지만 그다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 유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점점 세상에 내놓을 기회가 적어져 가자 남편은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어요. 분명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나름 기대를 받던 학생이었는데 사회에 나오자마자 세상에게 외면받으니 어쩔 줄을 몰랐던 거겠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청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거절했어요. 나처럼 미래도 불투명하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해.
그건 욕심일 뿐이야. 혜수 너도 불행해질 길이고. 물론 오빤 성공하겠지만 그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아니면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나 막연하게 기다리게 하려고? 아니면 나중에 성공하면 나 버리고 딴 여자 만나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연히 절대로 아니지. 그러니까 결혼이 뭐 별건가? 손 꼭 붙잡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헤쳐나가는 거. 그게 결혼이고 부부지. 오빠가 제일 힘든 시긴 바로 지금. 나 오빠 옆에서 오빠를 도와주고 싶어. 나 번듯한 회사에 취업도 성공했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결국 남편은 제 청혼을 승낙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던 엄마는 처음부터 남편을 탐탁지 않게 여겼거든요. 엄마는 제가 결혼 승낙을 받으러 처음 남편을 집에 데리고 간 날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자네 직업이 화가라고? 자네 지금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 지금은 그림으로는 돈을 못 벌고 있고요. 미술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하면서 130 정도 벌고 있습니다. 130? 엄마는 남편의 적은 급여를 듣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말했어요. 난 이 결혼 허락 못한다. 결혼은 현실이야. 둘 다 모은 돈도 없이 강민군 사는 월세방 빼서 대출 받아서 집 구하겠다는 거. 뭐 그것까지 내가 이해해 보려고 했어. 그런데 월급 130은 너무하지 않나? 요즘 화가며 연예인님이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 100명 중 1명도 성공할까 말까 한다더라. 근데 네가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능성만 믿고 네 인생을 걸겠다고? 너 정말 인생 말아먹을 셈이야?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베란다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시더군요. 결국 그날 그 자리는 더 이상의 발전 없이 끝이 났고 저는 어깨가 축 처진 남편을 따라 나가며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한편으론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할까 봐서요. 그런데 남편은 도리어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나는 너희 부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귀하게 키운 딸을 나 같은 가난한 화가한테 시집 보내려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 그래도 난 너랑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부모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하고 잘할게. 남편은 정말 자신의 말처럼 저희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노력했어요. 학원의 사정에 학생들 가르치는 시간을 하루 더 늘렸고 엄마의 모진 소리에도 꿋꿋이 저희 집에 찾아와 얼굴을 비추고 아빠와 서로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죠. 게다가 저 또한 남편과 곧 죽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버티니까 엄마도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뭐니 해도 아빠의 공이 컸습니다. 사람이 벌이는 좀 적어도 됨됨이 좋고 성실해 보이더만 게다가 당신이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하고 본척만척해도 뚝심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뭐든 할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들이 좋다는데 부모가 돼서 허락 안 해주고 배겨? 당신도 이제 날 그만 세우고 그 총각 우리 사위로 받아들이자고. 그렇게 우리는 엄마의 반대를 꺾고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듣던 대로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해온 탓에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으로 제 손을 쓰다듬으며 시어머니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고, 서울 처녀라 그런지 손이 참 곱다 고와. 곱게 자란 서울 처녀가 아우리처럼 없는 집에 시집 온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아가 너에게도 딸을 보내주신 너희 부모님께도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구나. 형수님, 전 결혼해서도 저희 부모님 모시고 여기서 같이 살 거니까 우린 신경 쓰지 마시고 형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혹시 매달 용돈 같은 거 보내실 생각일랑 마시고요. 시댁 식구들은 행여 사정이 넉넉지 않은 자신들이 우리에게 짐이 될까 연신 자신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시댁 식구들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워 저는 도리어 시댁 식구들에게 더욱 마음이 갔죠. 우리는 친정아빠가 도와주신 5천만 원과 남편이 모아둔 약간의 돈, 그리고 남편이 살던 월세 보증금을 빼서 보증금 5천에 월세 60짜리의 작은 빌라 반전세를 얻었어요. 남은 돈으로는 혼수를 채워넣고 결혼식을 올리는 비용으로 사용했죠. 에휴, 첫째 사인 결혼할 때 아파트에 왔는데 전세도 아니고 반전세라니 이거 원. 엄마는 반전셋집을 얻었다는 말에 연신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그 집이 나쁘지 않았어요. 방이 2개나 됐고 제법 널찍하고 볕도 잘 들어오는 거실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연애 3년 후 어렵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꽤나 고됐습니다. 그래도 둘이서 생활할 땐 그나마 괜찮았어요. 문제는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 임신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임신한 지 5달쯤 되었을 때 남편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림 그만 포기하고 회사 들어갈까 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불확실한 내 꿈만 쫓는 건 가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생각인 것 같아. 당신 회사 육아휴직도 무급이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화가로서의 성공을 꿈꿔왔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남편의 결심이 너무도 안타까웠죠.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그러지 마. 내가 당신 꿈 포기시키려고 당신 설득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당신이 화가로서의 꿈을 포기하면 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그리고 나 친정에서 결혼할 때 비상금으로 챙겨준 돈 있어. 그걸로 육아휴직 기간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뭘 했어. 당신 행복하게 해준댔지? 나만 믿고 당신은 계속 그림에만 집중해. 내 남편 할 수 있다. 아자, 아자. 사실 친정에서 챙겨온 비상금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돈은 바로 친정엄마가 얼마 전 제게 건네주신 돈이었죠. 남편이 대리운전 일을 나간 평일 저녁, 엄마는 제게 집이냐고 묻더니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양손엔 뭔가 짐을 한가득 들고 말이에요. 엄마, 갑자기 웬일이야? 손에 그거 뭐고? 기왕 올 거면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 오지 그랬어. 내가 뭐 예쁘다고 그놈 얼굴을 보러 오니? 없는 거 알고 왔지. 아유, 냉장고 꼬라지 좀 봐라. 뭐 있는 게 없네, 있는 게 없어. 뭐야, 엄마 들고 온 거 전부 다 반찬이야? 엄마가 2손 가득 가져온 반찬들을 살펴보니 오이지 무침과 두부 부침, 시금치 나물과 제육볶음 등 정말 다양하더군요. 그런데 그중 몇 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맞았지만 나머진 눈을 씻고 봐도 전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뿐이더라고요. 특히 엄마표 오이지 무침은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친정에 가면 남편은 흰 밥에 엄마가 만든 오이지 무침만 먹어도 2그릇은 거뜬하다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엄마, 사이가 좋아하는 반찬이 많네. 그래, 김서방이 뭘 좋아하는데 우연히 겹쳤나 보다. 엄마는 애써 딴청을 피우셨지만 저는 엄마가 내심 남편을 신경 써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희 집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한숨을 푹 쉬시곤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네셨어요. 1,000만 원 넣어놨다. 너도 임신한 마당에 조금 있으면 일도 쉬어야 하는데 돈 필요할 거 아니야. 그리고 김서방 그림 그리는데도 돈이 꽤나 들어간다며. 엄마, 나 부를 것 없어. 넌 정말 불효녀야. 내가 시집간 딸년 걱정을 아직도 차납게나 해야 되겠어?
너 이거 절대로 김서방한테 말하지 마라. 내가 도와준 거 알면 그놈이 앞으로도 처갓집 믿고 나태하게 굴지 누가 알아? 엄마,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하지 마. 돈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없는 법이다. 기댈 곳이 있으면 사람 마음은 다 해이해지게 되어 있어. 그리고 너희 절대로 둘째는 갖지 마라. 지금 찾아온 아기 하나만 낳아. 아기 하나 가진 것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벅차하는데 둘째까지 생기면 어떻게 감당할래? 둘째 낳으면 첫째까지 다 개고생시키는 거야. 엄마 말 명심해. 저는 다음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반년 뒤 돌도 안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후 복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제 여동생 또한 결혼을 했어요. 어느덧 저희 부모님은 사위 셋을 모두 보게 되신 겁니다. 우리 세 자매가 모두 결혼을 하자 친정 모임 자리는 무척이나 북적거리게 되었죠. 사위 셋의 언니가 낳은 딸 제 아들까지 더해지니 말이에요. 형부는 골프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고 제부는 대기업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부만큼 부자는 아니었지만 제부는 본디 집 사정이 넉넉했던 사람인지라 제부 또한 결혼할 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왔었어요. 그렇다 보니 엄마 눈에는 제 남편이 더 미워 보였던 모양인지 엄마는 친정 모임만 했다 하면 제 남편을 구박하시더군요. 우리 큰사위 굴비 좋아하지? 자, 제일 실한 놈으로 먹어. 큰일하는 사람은 잘 먹고 다녀야 돼. 우리 막내 사위도 많이 먹고. 형부와 제부만 챙기는 엄마를 보며 남편은 쓴웃음을 지은 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엄마가 남편에게만 주지 않은 굴비를 발라 남편 밥 위에 올려주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 남편을 눈으로 흘기며 뻔히 들으라는 듯 투덜대셨죠. 에휴, 그것도 입이라고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애 낳고 몸조리 제대로 못하고 다시 일하는 자기 마누라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지 못할 망정. 여보, 그만해. 뭐 예술가가 이름 날리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배고픈 시기가 길수록 성공의 맛이 더 단 거야. 많이 먹게 김서방. 이 예술이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그렇지? 아빠는 제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엄마에게 눈치를 주셨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입을 삐죽이며 고개를 돌리셨죠. 장모님, 제가 이번에 우리 동서한테 고마운 일이 많았어요. 제가 요새 그림에 취미가 들어서 그림 살 일이 좀 있었는데 뭘 사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보니 김서방한테 같이 좀 봐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김서방 안목이 아주 탁월해요. 벌써부터 가격이 오른 그림이 2점이나 된다고요. 다들 제가 화가인 손아래 동서 뒀다고 하니까 절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김서방 덕분에 제 면이 아주 단단히 섰어요. 그림을 잘 보면 뭐합니까? 정작 본인은 사서 투자할 돈이 없는데. 아, 죄송해요. 둘째 형님, 형님 들으시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여보, 그만한 벌이 안 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림 앞에선 영 까막눈인 사람이 왜 끼어들어? 형부는 제 남편을 무척 좋아해 주었습니다. 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제부는 은근히 저희 엄마를 따라 제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을 종종 내뱉었죠. 다행히 제 동생이 먼저 자기 남편에게 면박을 주는지라 제가 참고 있긴 했지만 언제 한 번만 걸려라 하는 식으로 저는 제부를 벼르고 있었어요. 형부는 종종 제 남편과 따로 만나 술을 사주기도 하고 남편이 비싸서 차마 못 가던 전시회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언니네 부부가 저희 집으로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과 술을 한잔 하던 형부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자네 힘내. 나도 집이 원체 가난했어서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정말 힘들었어. 가진 무시에 조롱에 있는 놈들 수발까지 자처하면서 말이야. 그래도 난 자네를 보면 알아. 심지도 굳고 성품도 좋고 성실한 자네 같은 사람은 뭘 해도 꼭 성공할 거야.
터널이 좀 어둡고 길면 어떤가? 터널엔 분명 끝이 있기 마련이야. 게다가 자네한텐 누구보다 든든한 지지자인 처제가 있지 않나? 저런 훌륭한 배필을 얻은 것만으로도 자네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지. 안 그런가? 첫 아들을 낳고 2년 뒤 저는 딸 한 명을 더 출산했습니다. 둘째는 절대 낳지 말라던 엄마의 당부가 떠올랐지만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 엄마가 저와 남편에게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너희들 정말로 첫째까지 굶겨 죽일 작정이야? 내가 둘째 낳지 말라고 했잖아. 아직 그 반전세 집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안 낳기만 하면 다야? 이 책임감 없는 것들아. 김서방 자네도 그래. 자식들 제대로 키울 돈이 없으면 자네부터 조심했었어야지. 남들은 딸 자식 시집 보내면 사위 덕에 웃을 일만 가득하다는데 난 자네만 보면 속병이 나 속병이. 내가 요즘 식당에 걸린 그림만 봐도 부하가 치미네. 자네 생각이 나서. 아휴 속 터져. 엄마는 가슴을 치며 저희 집을 나가셨어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며 다독였죠. 둘째를 낳은 이후 남편은 친정에만 가면 눈에 띄게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을 다독여 주었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아빠였어요. 아휴, 명절이라고 꼬박꼬박 얼굴 비추는 저놈한테 내가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오지 말라고 폐악을 부려야 하는 건지 원. 당신 그만 좀 해. 이러다 말로 정말 둘째 사위 말려버릴 작정이야? 김서방이 뭐 돈 안 벌고 가만히 있었어? 둘째 낳은 뒤로 학원도 하나 더 나가고 대리운전도 하루도 쉬지 않고 뛴다는데 그 와중에 꿈 포기 안 하고 그림까지 그리고 있으니 얼마나 장해. 김서방 어깨 펴게. 기죽을 거 하나 없어. 사람이 잔뜩 움츠러들고 살면 기회가 자기 올 곳이 아닌 줄 알고 오던 기회도 도망가 버리는 거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엄마의 구박에 저는 남편에게 친정에 당분간 가지 말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내가 지금 못 낳았다고 장인 장모님께 딸이랑 손주들 얼굴을 안 보여드리면 어떡해. 난 괜찮아. 장모님도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 나 잘 알고 있어. 게다가 당신이 없는 살림에도 가끔씩 우리 부모님께 용돈 보내드리고 늙으신 우리 부모님 돕겠다고 주말에 우리 부모님 댁 내려가서 농사를 도와주는 거 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내 동생하고 재수 씨도 당신한테 무척 고마워하고 있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만큼 나도 장인 장모님께 효도하는 사이가 되고 싶어. 지금은 물질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지만 자주 찾아뵙기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던 해였죠. 형부가 불러서 술 한잔하고 오겠다고 나간 남편은 웬일로 밤 늦게서야 집으로 들어왔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져 있더군요. 여보, 애들 깨. 당신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나한테도 기회가 왔어, 기회가. 뛸 듯이 기뻐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무척이나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들은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오늘 형님이 부른 술집에 나가보니까 나도 사진으로 본 적 있는 분이 형님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 예전엔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적 있던 유명한 화가가 말이야. 벌써 70이 훌쩍 넘으셨는데도 풍기는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거기 계셨는데? 형님이 취미로 그림 모으시잖아. 그런데 일전에 그분 그림을 구하게 되면서 인연이 생겼다나 봐. 그분이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형님이 골프 사업을 하니까 그걸 계기로 많이 친해지셨다네. 있지. 얼마 전에 형님이 내 생각이 나서 내가 선물로 드렸던 그림 몇 점을 그 선생님께 보여드렸대. 근데 그 선생님이 글쎄 내 그림을 보고 날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형님이 오늘 자리를 마련했던 거래.
남편은 그 화가분과 술을 마시며 그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중엔 가정사까지 털어놓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소 팔고 논 팔아서 결국 가세가 기울었다는 말이랑 나만 믿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 처가에도 매번 걱정만 안겨드린 못난 사위인지라 날 믿어주고 지지해준 부모님과 동생,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언젠간 반드시 그림으로 꼭 성공하고 말겠다고 감히 선생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지. 그런데 선생님이 글쎄 내 인생이 본인 인생과 너무 닮았다고 하시는 거야. 자신도 가족들이 자기를 위해 살림 미천 다 드러내며 지원해준 덕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그러시면서 뭘 하는 줄 알아? 당신 너무 놀라지 마. 글쎄 선생님이 나한테 자기 밑으로 와서 배워보라고 하셨어. 제자 안 받기로 유명하신 그분이 말이야. 그 선생님이라는 분은 제 남편의 그림을 눈여겨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 남편의 사정과 성품을 보고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형부는 그 옆에서 자기가 봐도 제 남편이 참 된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이후 남편은 그분의 화실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대리운전도 학원 강사 일도 그만두고 그림에 집중하라고 말했어요. 어렵게 온 기회를 놓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말이죠. 우리는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마음에 양가 가족들에겐 남편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그러길 원했죠. 결과가 기대만큼 좋지 못하면 괜히 가족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 같아서요. 우리는 형부에게도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형부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무색하게도 남편의 그동안의 노력은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남편의 그림을 보시더니 자신의 전시회에 남편의 그림도 몇 점 걸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다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운 지 2년 10개월 만에 그 전시회에 걸린 자신의 그림을 판매할 수가 있었어요. 여보, 선생님 전시회에 걸린 내 그림들 전부 팔렸대. 여보, 내 작품 반응이 너무 좋아. 벌써부터 그리지도 않은 내 그림 사겠다는 사람도 5이나 생겼어. 여보, 내가 그림으로 돈을 벌었어, 돈을. 울지 마, 여보. 이렇게 좋은 날에 왜 그렇게 울어? 남편이 세상에 인정받기 시작하면 저는 마냥 행복할 줄로만 알았어요. 끊임없이 이 날을 상상해보곤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눈물이 터져 나오더군요. 너무 낡아 보일러조차 계속 고장나 한겨울에 패딩을 입고 집에서 생활했던 기억. 둘째 딸 초등학교 입학할 때 새 가방 사줄 돈마저 빠듯해 언니에게 고개를 숙이고 돈 부탁을 했던 지난날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그리고 2주 뒤 아빠의 칠순기념 외식 장소로 향하며 남편은 제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드릴 용돈 봉투에 수표로 5장이나 넣었어. 100만 원짜리로. 뭐?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동안 두 분이 못난 둘째 사이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어. 앞으로 차차 더 많이 보답할 거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 식사 자리에서 남편을 선두로 형부와 제부 또한 아빠에게 용돈 봉투를 건네드리더군요. 제법 두툼해 보이는 것이 꽤 많은 돈이 든 것 같았죠. 수표로 용돈을 넣어 상대적으로 얇았던 남편의 봉투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처음으로 아빠에게 큰 돈을 드리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는지 가벼운 손놀림으로 불판에 소고기를 집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뜸 친정엄마가 대놓고 남편을 째려보며 이러시는 거예요. 아휴, 봉투가 얇은 거 보니 택도 없는 돈을 용돈이랍시고 넣었나 보네. 아유, 저 밉상. 당신 이리 줘봐요. 얼마 들었는지 나도 좀 보게. 아니, 나한테 준 용돈을 왜 당신이 먼저 봐?
부부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어요? 같이 쓰는 거지. 보자, 우리 큰 사이 봉투는 하나, 둘, 셋. 에그머니나 100만 원? 아이고, 우리 큰 사이 통도 크지. 고마워, 잘 쓸게. 어디 보자, 우리 막내 사이도 50만 원이나 넣었네. 고맙네, 고마워. 아니에요. 저도 장모님 칠순엔 큰형님께 지지 않게 100만 원으로 드릴게요. 장인어른 칠순 축하드립니다. 이거 나도 분발해야겠네. 장인어른, 이 큰 사이도 진심으로 칠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무병장수하세요.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어요. 머쓱하게 젓가락을 내려놓은 남편과 심기가 불편해진 저를 제외하곤 말이죠. 어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옆 테이블에 따로 앉은 우리 애들과 조카들은 신이 나서 고기를 먹고 있었고요. 둘째 사이 건 볼 필요도 없지. 딱 보니 5장 정도 들었겠네. 25만 원일 리는 없고 5만 원이겠구만. 에휴, 5만 원 내고 밥은 신나게 잘도 처먹네. 5만 원이요? 둘째 형님, 이번엔 좀 너무하셨네요.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 칠순인데 5만 원이라니 제가 다 창피해요. 엄마의 빈정거림에 제부는 비웃으며 엄마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저는 너무 열이 받아 제부를 노려보며 한마디 했죠. 제부는 뇌가 없어? 그런 개념 없는 똥 같은 말은 대장에서 올라오는 거야? 내가 진짜 창피한 게 뭔지 보여줘? 언니, 내가 미안해. 당신 언젠가 둘째 언니한테 한 소리 들을 줄 알았어.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해. 왜 이렇게 사람이 철이 없어? 저기서 포크로 고기 먹고 있는 우리 5살짜리 딸보다도 못해 당신은. 저와 제 동생의 말에 제부는 입을 삐죽이며 흥하고 콧방귀를 끼더군요. 아빠는 다들 그만하라며 말리셨어요. 당신은 말 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우리 귀한 사이들 셋 다 모두 고맙네. 이 돈은 내가 잘 뒀다가 좋은 데 쓸게. 그리고 아빠는 남편이 창피할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남편이 드린 봉투는 열어보지도 않고 안주머니에 넣으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아빠를 만류하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봉투도 열어봐. 그래도 아빠 둘째 사이가 마음을 담아 드린 돈인데 금액이 중요해? 얼른. 아이고, 그래. 내가 실수했구나. 우리 김서방을 내가 서운하게 만들 뻔했어. 자, 어디 보자. 우리 김서방 마음 좀 받아볼까? 아빠는 황급히 사과하며 남편이 드린 용돈 봉투를 열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 속에 든 수표들을 꺼내든 순간 친정 식구들은 모두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수표네. 너희 사정도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무리를 했어. 10만 원짜린가? 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만 원짜리 5장? 500만 원? 뭐? 500? 아빠는 너무 놀라 순간 모든 행동을 딱 멈춰버리더군요. 엄마는 얼어버린 아빠의 손에서 봉투를 빼앗아 들어 자신의 눈으로 수표의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자네, 이 돈 설마 어디서 훔친 거 아니지? 자네가 어디서 이런 큰 돈이 나서 우리한테 용돈이랍시고 덥석 줘. 엄마, 훔치기 뭘 훔쳐. 내 남편 그럴 사람 아니거든? 남편은 목소리를 큼큼하고 다듬더니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정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거 제가 처음으로 제 그림들 팔아서 번 돈입니다. 제 노력이 그래도 헛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운이 좋았는지 드디어 빛을 보려고 하나 봐요. 제가 잘 되는 데는 형님 덕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려요. 이 은혜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동안 가난한 사위한테 귀한 딸 시집 보내시고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죠? 제가 두 분 마음고생 시켜드린 만큼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500만 원 뿐이지만 두 분께 받은 만큼, 아니 곱절로 더 갚아 나갈게요. 남편은 엄마 아빠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남편을 보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고, 엄마는 여전히 입만 떡 벌린 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미 그림을 판 날 남편에게 소식을 들었던 형부는 껄껄거리며 웃고 있었고, 언니와 동생은 영문 모를 표정을 짓다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제 남편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어요. 단 한 명 제부만이 입을 꾹 다물고는 굳은 표정으로 남편을 곁눈질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장하네 장해. 내 자네가 잘 될 걸 진즉에 알고 있었다만 막상 그날이 정말 오니까 이 기쁜 마음을 주체를 못하겠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얼마나 가슴이 벅차신 건지 아빠는 눈시울까지 붉히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젠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못 들고 계시더군요. 아마 조금 전까지 남편을 구박한 것이 많이 부끄러우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 반, 남편이 자랑스러운 마음 반으로 놀리듯 말했죠. 엄마, 왜 그러고 있어? 엄마도 한마디 해야지. 엄마가 나 위해서 그런 건 아는데 그래도 이 사람한테 그동안 모진말했던 거 사과해. 이 사람 아직 유명하진 않지만 곧 유명해질지도 모르는데 밖에 가서 사위 자랑 안 할 거야? 아니 뭘, 아유 그래 축하하네. 엄마, 그래 뭐 내가 그동안 말이 좀 심했네. 난 그냥 다 속상해서 그래서 그랬어. 아무튼 축하해. 고생 많았네. 엄마는 뻘쭘한 표정으로 남편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우물쭈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엄마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장모님.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죠. 13년 동안 못난 사위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내가 뭐 딱히 뭘 기다리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사이가 일이 잘 풀렸다고 하니 나야 좋지 뭐. 좋네, 좋아. 엄마는 이 상황이 너무 민망한지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남편은 그런 엄마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더니 이내 차에 싣고 온 또 다른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본 아빠 엄마는 또 한 번 무척이나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였냐면 말이죠. 우와, 할아버지랑 할머니다. 엄마, 그림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랑 완전 똑같아. 그건 바로 각각 엄마 아빠의 초상화가 담긴 커다란 금태 액자 2개였어요. 남편이 바쁜 와중에도 직접 그린 후 손수 액자까지 골라서 끼워온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초상화 말입니다. 친정 식구들이 우아하며 그림을 구경하던 가운데 엄마의 시선은 엄마의 초상화 제일 아래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적힌 문구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엄마는 결국 눈물을 뚝뚝 떨구고 말았죠. 자네 정말. 그곳엔 남편이 꾹꾹 눌러 쓴 진심 어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모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둘째 사위 김강민 올림. 뭐야? 아니 왜 내 초상화엔 아무런 말도 안 적혀 있어? 이거 사위 사랑은 장모가 아니라 장모 사랑은 사위일세. 당신 복 받은 줄 알아. 아, 그렇게 구박을 했어도 둘째 사위는 장모가 최고인 모양이야. 당신 왜 그렇게 서럽게 울어? 왜? 그동안 김서방한테 못되게 군 게 엄청 미안한 모양이지? 아빠는 그 문구를 보며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엄마는 감격에 겨우면서도 그동안 남편에게 했던 모진 말들이 떠올랐는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흐느낌을 멈출 줄 모르셨죠.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자네 왜 나한테 원망 한 번을 안 하나? 왜 이렇게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장모님, 저 다 압니다. 장모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저 몰래 생활비도 몇 번 도와주시고 저 좋아하는 반찬들만 만들어서 종종 싸다 주신 거요. 저희 집에 오이지 무침이 끊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몰랐겠어요. 장모님이 저 걱정하고 생각해 주시는 마음 그렇게 잘 아는 제가 어떻게 장모님을 원망할 수 있었겠냐고요. 장모님, 그동안 모질게 말씀하신 것들 다 혜수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속상해서 그러신 거, 또 저 더 분발하라고 다그치신 말씀이신 거 잘 알고 있고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저 장모님 하나도 밉지 않아요. 오히려 장모님이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전 아마 지금쯤 그림 포기하고 그냥 어중간한 회사원이 되어 있었을걸요? 오랜 시간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이젠 장모님 입에서 모진 말씀 안 나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이제 저 없을 때만 저희 집에 몰래 오지 마시고 저 있을 때 오셔서 저 좀 대놓고 예뻐해 주세요. 아휴, 고생하신 사돈 어른들부터 챙길 것이지 뭐 한다고 이런 거창한 걸. 아휴, 고맙네, 고마워.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너무 못되게 군 거 전부 다 사과하네. 정말 미안했어. 엄마, 울지만 말고 살 좀 안아줘. 이 사람 엄마가 매번 첫째랑 막내 사이만 안아준다고 얼마나 형부랑 제부를 부러워했었는데. 에휴, 그래, 우리 둘째 사이 한번 안아보자. 제 말에 엄마는 눈물을 닦으면서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빠 또한 찔끔 나온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죠. 나도 좀 안아보자. 그럼 나도 안을래. 결국 저까지 합세해 우리 네 사람은 부둥켜 안고 웃었어요. 애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하다가 결국 어른들을 따라 웃었고 언니와 형부 그리고 동생은 우리를 보며 박수를 쳐줬죠. 오직 제부만이 머쓱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다 식사를 끝마치고 룸에서 나올 때 제 남편에게 조용히 죄송하다고 속삭이더라고요. 정말 모두가 행복했던 아빠의 칠순 파티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남편은 1년 새에 유명해지지 못해도 매달 저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충분할 만큼의 돈을 벌고 있어요. 입소문이 나서 남편의 그림을 찾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쯤엔 개인 전시회도 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지금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라는 분이 아주 우리에겐 귀인이었던 거죠. 남편은 선생님의 화실에서 나와 자신의 작업실을 따로 꾸렸지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온답니다. 선생님은 남편이 성공을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덕이 아니라 남편의 인내와 노력, 그리고 실력이 뭉쳐져 만든 결과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신은 아주 약간의 물꼬를 터줬을 뿐이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아직 유명세를 얻지 못했지만 언젠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이름을 알게 될 그날을 저와 함께 꿈꾸며 희망차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이제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의 용돈을 보내드린답니다. 아유,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한 거라며 이 돈 모아서 너 이사부터 가. 엄마, 저희 돈 충분히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청약 당첨돼서 내후년에 새 아파트로 들어가요. 그때가 되면 드디어 반전세 살이도 끝이라고요. 그동안 월세가 계속 올라서 매년 걱정이었는데 이사가 생각하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요. 엄마, 아버지,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저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은 50만 원씩이지만 앞으로 돈 더 많이 벌어서 두 분 호강시켜 드릴게요. 우와, 우리 엄마 아버지 큰아들 한번 잘 키우셨네. 우린 언제 자식 다 키워서 자식 덕 좀 봐보려나. 왜 자식 덕을 봐? 이 형 덕을 봐야지. 그동안 부모님 잘 모셔줘서 고맙다. 재수 씨, 제가 매번 감사드리고 있는 거 알죠?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내 식구 꼭 더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드릴게요. 이 집은 너무 낡았잖아요. 드디어 시댁 식구들에게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며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그리고 동서 또한
드디어 일이 풀리기 시작한 남편을 보며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죠. 그리고 얼마 전엔 형부가 술에 떡이 된 남편을 끌고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제가 깜짝 놀라자 형부는 웃으며 절 안심시켰어요. 김서방이 그동안 나한테 얻어먹었으니 자기가 비싼 술을 사겠다면서 그 독한 양주를 뭣도 모르고 시켰다가 저렇게 훅 가버렸어. 그리고 나한테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다고 술에 취해서 계속 중얼거리더라고. 이거 참 감사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니까 오히려 민망한 거 있지?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아무튼 김서방이 잘 돼서 나도 너무 좋아 처제. 얼마 전엔 내가 좀 알려줬더니 골프도 곧잘 치더라고. 정말 김서방하고 난 영혼의 단짝이라니까. 그리고 제부는 가족 모임에서 유독 친해 보이는 남편과 형부 사이가 내심 부러웠는지 요즘엔 저희 남편에게 연락해 자기도 끼워달라고 은근슬쩍 부탁하곤 합니다. 저도 같은 임시 집안 사위인데 좀 껴주세요. 저 외로워요, 형님들. 솔직히 지난날 제 남편을 은근 까내렸던 제부만 생각하면 얄미워서 딱밤이라도 한 대 쥐어받고 싶지만 남편은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연신 웃으며 다음번 형부와의 술 약속에 제부도 꼭 부르겠다고 약속까지 하더군요. 참 사람이 착한 건지 속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서 저는 한숨을 푹 쉬었네요. 우리가 친정에 가면 아빠는 예전보다 남편을 더 반기세요. 한 번 뱉은 일은 꼭 해내고야 마는 남편이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다면서요. 하지만 가장 변한 건 누가 뭐래도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우리 둘째 사위 왔어? 아이고 한번 안아보자. 오느라 고생했어. 배고프지? 이 장모가 솜씨 한번 부려봤네. 얼른 와서 앉아. 처음엔 조금 어색했는지 남편에게 대면대면 굴던 엄마는 이젠 친정에 가자마자 손주들보다 남편을 먼저 반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때면 무슨 날도 아닌데 항상 식탁엔 거의 15첩 반상이 차려져 있곤 하죠. 물론 그중 탑처럼 쌓여있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엄마표 오이지 무침이고요. 남편은 그동안 못 받은 장모님 사랑을 듬뿍 받는 것 같아 너무 좋다며 자꾸만 친정에 가자는 걸 제가 겨우 말려서 덜 가게 되는 횟수가 2주에 한 번이네요. 아, 그런데 우리 외손자가 이번에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며? 이제 11살이 된 저희 아들은 자기 아빠를 닮아서 그림 솜씨가 무척 좋습니다. 미술대회에 나가 매번 상을 받고 올 정도로요. 저는 은근슬쩍 남편에게 아들이 미술을 한다고 하며 시킬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하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글쎄,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웬만하면 안 한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귀엽고 자기가 해보겠다면 어쩌겠어. 시켜야지.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선택을 믿고 나아가게끔 뒤에서 묵묵하게 응원해주는 사람이니까 속 좀 썩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미연인 부디 예체능 말고 공부에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네. 남편은 옆자리에 앉아 신나게 갈비를 뜯던 9살 배기 둘째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요새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괜히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남편은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예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꼭 당신 호강시켜 줄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복이고 행운이야. 저는 괜히 쑥스러워져 밥이나 먹으라며 남편에게 틱틱댔지만 사실은 남편의 진실된 말이 감동으로 다가와 코끝이 찡해졌었어요. 제 남편의 작은 성공기 어떠셨나요? 비록 이제 오르막길 초입에 도달했을 뿐이지만 그래도 오를 수 있는 산 언저리 닿기까지의 남편의 인내와 노력은 전 정말이지 존경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 남편의 이야기가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자 응원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사연이 채택된다면
우린 얼마 뒤 있을 엄마 생신에 친정 식구들 모두와 함께 사연을 들으려 합니다. 비록 듣는 내내 엄마는 얼굴이 빨개졌다, 파래졌다를 반복하겠지만 지금은 제 남편과 둘도 없는 장모 사이사이이니 불편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에겐 잊지 못할 이벤트가 될 것 같아 저는 벌써부터 신까지 나네요. 아,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 덧붙입니다. 김강민이란 남편의 이름은 제가 임의로 지어낸 가명이에요. 혹시 제 남편의 유명세를 위해 제가 이런 사연을 보냈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애초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이름을 바꿔 적었죠. 저는 그저 제 남편과 저희 가족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얘기해보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